부터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2도 등 전국이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종현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불거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설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번 당정 갈등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을 넘어선 총선 개입이라고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이 내용 자세히 평가해 보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지자체 공무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춤, 또 노래, 연기 마다하지 않고 지자체 홍보에 진심인 남자 충주시 홍보 담당 김선태 주무관 뉴진수 코너에서 만나보겠고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소설집을 낸 월급 사실주의 동인의 한 분인 최영 작가님을 모시고 젊은 작가 11명이 우리 시대의 노동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집필하게 된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IT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 포스트잇 코너에서는 어제 정부가 밝힌 단통법 폐지 방안 관련 쟁점들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2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청년 정치인분들과 함께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 세 분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여쭤볼 게 좀 있어요. 요즘 좀 중고교생들 좀 조사를 해보니까 정치인 또 대통령보다 유튜버, 인플루언서를 더 신뢰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던데 정치인분들로서 좀 씁쓸하신지요? 아니면 그럴 법하겠다 싶으세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 뭐 그럴 수 예. 있다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봤을 때 좀 예. 좋지 않은 결말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우리 헌정사에서 그런 걸 보면서 이 학생분들이 그런 걸 좀 보시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세상을 바꾸는 일에 굉장히 정치인이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정치인도 역할을 하지만 뭐 문화인이라든지 인플루언서라든지 기업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세상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뭐 다양한 직업군을 좀 선택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세 분 중에서 유튜버 인플루언서 할 걸 하는 분 계세요 혹시? 저는 유튜브 했었어요. 아 X 과거에 그죠? 그 당직 맡기 전에 유튜브 잠깐 했었어요. 네네. 그때랑 비교하시면 지금이 좀 더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많으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하게 비슷해요? 저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때도 컨셉이 팩트 체킹 뭐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거짓말 안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네네. 그때보다 욕을 더 많이 먹죠. 신뢰를 인플루언서들이 더 많이 받는 건 타당합니다. 네. 정치인들이 이런 방송에 나와서 사실을 말 안 하고 진영 논리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뱉어놓은 약속을 안 지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고 뭐 여야 할 것 없이 실제로 보면 염치가 없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 보면은 신뢰할 수가 없죠. 사실 또 하나가 신뢰도 중에서 지금 중고교생들은 대통령을 최저치로 꼽았던데 뭐 예전엔 저도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까지는 대통령이 장래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인플루언서가 더 많이 나오겠습니다. 류 의원님.
뭐 여러모로 예. 그렇겠죠. 사실 정치권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예. 정치권에 있는 모두가 반성을 해야 하는 거고 뭐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하면 늘상 이제 국회가 꼴찌를 했었잖아요. 네.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고요. 생각해 보면 그 구독자와 그 인플루언서들은 서로 소통하고 재밌게 놀고 또 서로 이해받고 네. 공감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가 해주지 못하는 걸 인플루언서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용태 전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바꾸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뒤에 짧게 여쭤보겠지만은 7869님께서 류호정 의원님 정의당 의원 이제 아니지 않나요 하시네요. 제가 목금 중에 이제 탈당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류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그 의원실에 있는 머그컵 제가 포장하다가 왔거든요. 예. 사실 제가 탈당 선언을 일단 먼저 하고 그 어떤 행정 절차에 들어가서 조금 걸리는 시간이 정말 물리적으로 걸리는 게 있고 네. 당과는 그 탈당 기자회견 하던 날에 이제 말씀 미리 드렸고 승계자도 이제 조율을 하고 있고 그날 기자님들께도 백브리핑에서 이 탈당 시점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근데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뭐 뒤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 아직 뭐 탈당계를 안 냈다 이런 보도도 일부 있던데 그게 안 냈다는 건 아니고 사실은 아직까지 정리할 작업이 많아서 못 내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못 낸 거에 그죠? 가깝고요. 예, 오늘도 예. 계속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고 그리고 사실 기자회견 하던 날에 탈당 시점도 함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 냈다 하는 건 조금 왜곡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네. 말쯤에까지는 탈당계를 제출을 네, 하시는 승계 시한이 29일인 걸로 아는데 제가 목요일이면 25일이죠. 예. 목금 중에 아마 내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으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자, 어젯밤에 충남 서천군에 있는 서천 특화시장에서 아주 큰 불이 나서 걱정하신 분들 꽤 많으셨을 겁니다. 정말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한 300곳 가까운 점포 대부분이 지금 전소가 됐다고 하고요. 정부가 화재 관련 긴급 대책 회의도 열었고 또 여야 모두 총력 대응하라 하자 이런 목소리도 냈고요. 그간의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좀 많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또 정치권 내외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대응 방안 고심하고 내는 게 바람직하겠죠, 김채구 의원님? 예, 뭐 정치를 하는 이유 중에 뭐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여기에 있어서는 진영 논리가 뭐 작용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또 우리 국민의 안전 그리고 또 국민의 재산권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고 네. 여야 모두 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합의를 하고 또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특별 재난구역, 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도 즉시 검토를 하자고 윤 대통령 지시를 했으니까 좀 잘 이루어져서 명절 대목 준비로 좀 많이들 어려우셨을 텐데 시리가 더 크지 않도록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전 일정을 취소를 하고 바로 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방문을 했던데 나중에 보니까 윤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시간에 서천 특화시장을 찾는다고 했고 결국에는 한 프레임에 잡혔더라고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함께 현장 점검도 하고 또 좀 만나면서 이제 뭐 고개 숙여 인사하니까 뭐 악수하면서 어깨를 툭 치는 모습도 좀 보였고요. 이렇게 인사하고 악수 어깨 좀 이렇게 툭 치면서 네. 친근감을 내비친 걸까요, 하은기 부대변인? 네, 행사장에서 만났으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뭐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걸로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라고 하기에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거취 문제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권 문제나 명품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알기로 뭐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는다는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특정 방송사 하나랑 뭐 대담 형식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또 뭐 한 달 기자회견이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부각되는 의원들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윤 대통령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게 열차로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자 했었고 또 자리 있냐고 해서 같이 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화도 나눴을 테고요. 서울역에 내려서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두 분이 만나신 걸로 아는데 갈등이 좀 봉합됐느냐 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변함은 전혀 없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뭐 속 깊은 대화 또 허심탄회한 대화하면서 갈등의 고리도 좀 풀자 뭐 이런 얘기도 오갔을까요, 류 의원님? 뭐 큰 얘기 나눴겠습니까? 예. 하지만 저희가 한 몸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족이라고 말할 정도로 네네. 가까운 사이로 평가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논란이 처음 생겼을 때 뭐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저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정 관계가 수직적이고 대통령의 말을 당이 거스르지 못하고 네. 그런 상태로 치르는 총선이기 때문에 뭐 당에 지적받는 문제들 해결할 수 있겠냐 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고 그걸로 파열음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별로 이렇게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사실로 밝혀진 거였고요. 뭐 갈등이 당장 봉합은 되겠지만 네. 그 갈등이 실제 했던 거라면 빠르게 해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잠깐 지하철에서 얘기한 걸로 감정적으로 상한 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고 같이 또 대화를 나누고 내려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한 걸 보면요. 뭐 갈등이 예.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국가적으로 국민들께 굉장히 큰 일이 발생했던 것이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그 갈등을 잠시 내려놓고 당연히 대통령과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현장에 가서 네. 민생 문제 챙기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정치인들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일이 있을 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추측하시는데 사실 감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지배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감정의 네네. 영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특정인들을 통해 가지고 말들이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대로 감정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상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감정적인 부분이 또 풀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저는 자주 만나는 건 당정 간에 자주 만나는 일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전 평가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철규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좀 가깝다고 평가받는 의원께서 저희 KBS 아침 라디오에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오해는 금방 풀리고 잘 수습되고 봉합될 거다라고 했는데 김 최고위원님, 오해라면 어떤 오해고 어떻게 잘 수습을 할 수 있을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천 문제, 시스템 공천이 우려된다라는 대통령실의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시스템 공천은 표면적인 이유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지적하셨고 또 그 과정에서 여사가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하셔야 된다는 주장하셨고 그 과정 또 비유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통령실과 이 비대위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 같고 네. 그러고 나서 또 결과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마포을 그 출마와 관련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그 손을 들어주신 그 장면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 작용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비대위가 지금 우리가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의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전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당과 대통령실 우리가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우리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그 틀 안에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번 당정 갈등의 원인 내지는 뭐 오해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이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사천입니까?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된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인지 궁금하네요. 이 사례가 김경률 비대위원 한 건이라면 예. 사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사례가 아니거든요. 수원에 김용남 전 의원 있는데 박문규 장관 가서 무슨 마치 박문규 장관이 바로 공천될 것처럼 하는 그 분위기에 김용남 전 의원이 불만 가진 적이 있어요. 네. 제가 김용남 전 의원 바로 앞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부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인천에서 보면은 거기도 뻔히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뭐 지금 이재명 대표랑 매치업 시킨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앞에 두 사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다가 김경률 비대위원 건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앞에 두 분과 달리 김경률 의원이 가지는 뭔가 특수성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그 차이가 그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말했냐 안 했냐 이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라는 영린에 대해 언급한 것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라고 네. 생각하고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요. 예, 대통령이 당무 개입 안 한다. 네. 뭐 공천도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그다음에 특검 뭐과 관련한 문제도 대통령이 이해관계자니까 국회에서 잘 논의해서 처리해라. 내가 더 이상 신경 안 쓰겠다. 네. 그렇게 하고 그냥 당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는 것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봉합이 매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류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명품백 의혹만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것 때문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뭐 추측이긴 하지만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뭐 사과는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시는 모양이에요. 보면 뭐 추측 기사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뭐 사과는 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뭐 주변 지인들한테 문자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인간 윤석열은 아내 김건희를 지키고 싶겠지만 예. 대통령은 국민을 지켜야죠. 그리고 지금 뭐 김건희 특검법 뭐 등등으로 해서 지금 뭐 임기 시작 전부터 아주 많은 문제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 뭐 구설수도 있었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더 지금 상황을 좋게 봐주시지 않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로 인해서 김경률 뭔가 사천을 넘어서 대통령이 공천을 개입하려 했다. 그러면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천에 개입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기를 든 상황이다. 네. 라고 하면 명백한 당무 개입이고 이건 법적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이건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잘 네. 판단할 게 없죠. 불법을 하시면 안 되죠. 네. 오늘 한 언론사 보도 보니까요. 윤 대통령께서 어제 참모들에게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서 뒤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인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김용태 최고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앞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 갈등의 불씨가 계속해서 남아있다고 봐야 할지요? 아무래도 이제 특검 문제도 제2요구권이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특검도 특검이지만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대통령실의 판단이나 여당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여기가 공천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여당이 이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이 보도 보니까요. 대통령실 관계자 이야기를 보도했던데 하은기 부대변님. 네. 그럼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 몸값을 올리려고 망신 준 것밖에 더 되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심평 변호사께서는 강성 지지층이 보내는 환호와 열성에 도취했다라면서 좀 비슷한 지적도 하기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좀 정치적 어떤 야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갈등을 좀 촉발한 측면도 있어 보이나요? 아니 그 예. 비대위원장쯤 되면 정치적 야심이 있을 수 있죠.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네네. 이분들의 비판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네. 강성 지지층이 보내는 환호와 열성에 도취됐으면은 이러시면 안 되죠.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명품백 관련해서 방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총선 지휘하려고 보니까 이거 방어하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근데 황당한 건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무슨 국민들의 목소리에 기울였던 것도 아니에요. 네네. 기본적으로 명품백 관련해서도 이거 몰카다, 이건 정치 공작이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너무 민감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이것도 되게 황당한 얘기예요. 그 합리적으로 따지면 네. 당대표가 대통령 부하가 아니잖아요. 비대위원장이. 애초에 이런 의식 자체가 지금 대통령한테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네. 자기 몸값 올리려고 망신 줬다 이것도 되게 황당한 게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평가나 뭐 판단들은 아직 국민 보편에 다가가지도 못했어요. 국민 보편 정서는 뭐냐면 특검도 받고 네. 명품 빼고 수사받으라는 거지 사과하고 끝내자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변죽 올리고 있었던 건데 그 변죽조차도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갈등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네네. 좀 심각한 그 국민과 인식에 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런 대통령실의 또 대통령의 우려 또 지적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표도 일부 있습니다.
저는 직을 당연히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예. 얼마나 됐다고 사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의 어떤 강성 지지층 혹은 이렇게 호위 무사를 자처하시는 분들이야 예. 바로 이렇게 싫은 소리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에게 강한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저는 국민의힘에는 기회인 국면이라고 봐요. 지금요? 계속 당정 소통 수직적인 관계 이렇게 유지하면 안 되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올 때 한동훈이란 인물이 윤석열과 거의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하나라도 낼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거긴데라는 그러니까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 보편적인 감성 하에서 말씀을 해 나가신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평생 이제 살아온 자기 커리어가 또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가신이 전한 그런 겁박 때문에 그만둘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예. 당의 네. 비대위원장 리더십을 물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땐 한동훈 위원장의 자진 사퇴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당대표 최고위원하고의 관계가 좀 다릅니다. 최고위원들은 선출된 권력이고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비상 상황을 그러니까 사퇴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네네. 비대위원들은 비대위원장이 지명했고 그렇다면 사실 지금 비대위원들은 한동훈 위원장과 생각이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퇴할 일이 없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진 사퇴하는 방향밖에 없을 텐데 네. 한동훈 위원장은 뭐 이미 언론에서 총선까지 임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의원총회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의원들이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비판, 비토가 있으면 사실 정치적으로 비대위원장이 버티기 어려운데 오늘이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의원총회가 취소됐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입장도 듣고 기류 변화나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사실 의원들도 지금 공천을 앞둔 상황이고 굉장히 현실 정치에서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입장을 좀 밝히는 의원들이 좀 극소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관망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좀 대치 국면에 있다 소강 상태로 좀 흘러간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근데 저는 분명한 것은 네네. 저희가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서 당의 위기였고 이 당의 위기를 잘 극복하라고 한동훈 위원장을 뭐 절차적으로 전국이 승인받아서 모셔왔잖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사퇴하게 된다면 저는 대통령께도 결코 좋지 않고 당에도 결코 쉽게 회복되지 않은 상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좀 소신대로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행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취임할 때 예. 기대가 있었고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우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대통령과의 관계가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당정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냐 이런 비판적인 우려가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어떤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국민의 보편 상식적인 생각들을 잘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 주어진 룸 안에서 이 굉장히 여당의 리더십, 당정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텐데 나름대로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돼서 예. 이 부분이 잘 역할을 소화한다면 정권에도 대통령에게도 또 비대위원장, 당에도 모두에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만약에 이 사태가 역대 그 국민의힘 지도부였으면 이미 진작 끝났을 거예요. 뭐 정진석 비대위 체제였거나 조영 비대위 체제였으면 진작 끝났을 텐데 예. 이게 지금 안 끝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 때문입니다. 이 일단 보수 진영의 1등이잖아요. 지지율이. 그래서 이런 사태를 거치고 다음 주 다다음 주쯤 갔을 때 지지율이 만약에 상승해 있다. 네. 그러면 비대위원장 쉽게 못 날려요. 그 의원들도 뭐 연판장 돌리고 이런 거 잘 못할 겁니다. 근데 지지율이 주저앉아 있다. 네네. 그러면 아마 의총 열어서 난리를 치겠죠. 물러나라고. 그럴 때는 한동훈 예. 위원장도 못 버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번 당정 갈등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을 넘어선 총선 개입이라고 규정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정치 중립 위반을 두고 법적인 조치도 예고하고 있고요. 고발장을 쓰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검토한다면 그냥 예. 관성적으로 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 고발장을 쓴다면 네. 한동훈 위원장이나 뭐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거지 민주당이 이거 한다 그러면은 대중들이 봤을 때는 좀 황당하게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별로 적절해 보이진 않는데 그렇다고 이거 검토하는 거에 대해서 뭐 완전 뭐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관성적으로 하는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대상이 뭐 대통령실에 뭐 누구이든 네. 간에 관성적으로 왜냐하면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원래 주말 보도에 따르면 네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뭐 한동훈 위원장한테 찾아갔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아마도 한동훈 위원장이 그게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밝혀버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게 직권 남용에 해당할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전에 네. 박근혜 대통령도 공천 개입했다가 직권 남용으로 유죄가 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공당이니까 한번 따져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일지는 또 별도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번 갈등하고 좀 무관치 않아 보이는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김 비대위원은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을 드렸다 하면서 사과를 했지만은 뭐 딱히 거취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습니다. 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률 비대위원님도 예. 좀 여러모로 생각이 좀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국민이 그러니까 원래도 뭐 조금은 느끼고 계셨겠지만 이제 더 확실히 아셨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왜 이 지경이 됐는가. 민주당을 너무 좀 미워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의 잘못은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 그간에는. 그러니까 비대위원까지 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오히려 그 마포 출마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험지 출마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분이 또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이제 민주당의 대한민국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으로 가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직접 겪고 계시겠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라는 그 자기 문제 때문에 지금 뭔가 혁신을 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예. 거 그냥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용태 최고위원. 저는 예. 그 비판 담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사 리스크가 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다면은 김경률 비대위원이든 비대위든 이 리스크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어떤 권력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용할 수 있게끔 관철시키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김경률 비대위원 뭐 지적한 부분에선 저는 상식적이라 보지만 어쨌든 이 지적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비유를 좀 하셨잖아요. 뭐 마리 앙뚜아네트라든지 뭐 TK를 거론한 점 이런 것은 사실 비유가 어떤 선동적이거나 자극적인 측면이 있는 거고 우리 최근의 정치 상황을 봤을 때 이 비유를 쓰면서 오히려 갈등을 더 유발시켰던 사건들이 여당에서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김경률 비대위원 물론 사과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사천 논란 하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출마를 발표하기 전에 윤재욱 원내대표랄지 뭐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랄지 이런 분들하고 사전 논의를 했다고 한다면은 크게 문제 안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예. 어차피 그 한동훈 위원장이 누구를 띄워주든 말든 네. 경선은 시스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스템대로 경선이 돌아갔을 때 실제로 판단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당원들입니다. 그렇죠. 뭐 당원 뭐 몇십 프로, 국민 몇십 프로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공천을 하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경선이 돌아가는 와중에 당의 비대위원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2인자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손을 딱 들어줘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투표를 하는 주체가 우리 후보들 중에서는 저 사람한테 윤심이 있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마음이 있구나. 네. 그래서 이 공정한 경쟁 자체가 왜곡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사천이라는 게 뭐 누구 다 공작해서 날려버리고 그 사람을 공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그 시스템 경선 자체가 의미 없게 만드는 것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네. 거기 그런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윤재욱 원내대표랑 이철규 위원장이랑 상의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건 동문서답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내가 잘 몰랐다. 앞으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면 될 텐데 쓸데없는 방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류 의원님 그 이번 어떤 당정 갈등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좀 관계 있는 분들 중에서 한 분만 콕 집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조언하신다면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정치인 류호정이 예. 아니라 뭐 시민 한 사람으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죠. 왜냐하면 대통령님을 좀 변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뿐이다.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별다른 말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하. 그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역할은 지금 현재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약간 바꿔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 그 갈등을 좀 봉합하기 위해서 이분에게 이렇게 좀 조언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좀 좋게 마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신다면요? 지금 정치 상황에서 상수는 딱 한 분이잖아요. 모든 게 다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총선 앞두고 나서. 결국에 근데 대통령이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상수시고 여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분은 결국 전 대통령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제가 대통령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우리가 총선을 이기고 총선 지면 사실 정권이 위태로워지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추진하려고 했던 개혁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라도 총선을 이겨야 되고 총선을 이기려면 중도층의 많은 국민의 상식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정면 돌파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전 그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처음 뽑았을 때 솔직하고 대통령의 어떤 그런 형님 리더십 같은 것을 좋게 평가하셨을 거라고 봐요.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그런 기대에 응답해 주신다면 전 충분히 좋은 평가 국민들께 다시 받으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혹시 하은기 부대변님? 지난 정부에서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네네. 정부와 여당은 검찰이 지금 편파적이다. 언론이 편파적이다. 야당이 공격한다라고 하면서 검찰, 언론, 야당이랑 전선을 긋고 싸웠거든요. 근데 그게 정부 여당의 착각이었어요. 저희가 싸우고 있던 건 대중이었거든요. 국민들이랑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 건도 우격다짐으로 민주당이 물어뜯으니까 우리는 이거 사과할 수 없다.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 해서 지금 국면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다 후과를 치르게 돼요. 지금 국민이랑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시는 게 대통령께나 여당에게나 정부에게나 좋을 것 같다라고 저희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잠시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고 정치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강추위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으로 한파특보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서해안과 제주도는 여전히 눈구름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광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눈이 이어지는 만큼 빙판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전 시간대보다 이동량 조금 늘었는데요. 우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발안에서 8탄 분기점까지 10km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 터널 사이로도 막힙니다. 또 이후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주춤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목천에서 천안까지 15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죽전휴게소에서 반포까지는 총 16km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오창 분기점에서 서청주까지 8km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김용태, 하은기, 류호정 세 분과 정치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충돌이 이렇게 약속대로이다. 내가 이렇게 손을 뻗으면 네가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발 이렇게 차면 내가 피하고 이런 주장도 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용태 저는 최고위원.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께서 잘못된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보통 이제 약속 네. 대련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피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잃을 게 너무 많았던 갈등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약속 대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준석 대표께서는 아무래도 이 약속 대련이라는 프레임을 견제구를 던지신 것 같아요. 프레임을 씌우려고. 왜냐하면 당이 국민의힘이 변화와 혁신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창당을 하신 분이잖아요. 네. 네, 조금 전에 제가 류호정 의원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했고 국민의 상식적인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개혁신당에 대한 기대치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국민의힘이 혁신하려고 하는 그 과정들에 있어서 또 기대가 올라갈 수도 있다 보니까 아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담아서 프레임 견제구를 던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 부대변님 좀 전에 이준석 대표가 이런 코멘트도 했습니다. 1차전은 한동훈 위원장의 우세승으로 끝날 것이고 2차, 3차전이 있을 것이다. 저도 비슷하게 전망합니다. 예. 사실 약속 대련이라는 것은 이게 임기 말에 정권 교체 여론이 높고 강할 때 예. 그럴 때 정부가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여당 내 야당 포지션을 가져가야 할 후임자를 밀어주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임기 초에 굳이 약속 대련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네. 국정 기조를 정부가 바꾸면 되는 문제라서 굳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속 대련의 필요성 자체가 없는 것이고 1차전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긴 거 맞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와서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관섭 실장이라고 오픈해버림으로써 대통령실이 뭐 소위 깨갱했잖아요. 약간 주춤주춤했잖아요. 예. 알거든요. 본인이 이게 위법상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1차전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겼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 3차전이 더 있을 거거든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년 기자회견 같은 거 대통령은 안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한다. 이럴 경우에 당연히 그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건 질문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이런 암초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좀 봐야 되고 한동훈 위원장의 선택에 따라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내려가면 아마 다시 잡들이를 하려고 할 겁니다. 잡들이요. 네. 소위 잡들이죠. 예.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요. 나 이준석의 선례를 봐라. 선거 끝나면 해코지하려 달려들 것이다. 라면서 한동훈 위원장과 본인의 상황과 한동훈 위원장의 상황을 약간 동일시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비슷한 상황과 구도라고 보시나요? 뭐 초기의 관계는 매우 다르지만 예.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걱정하는 대로 좀 흘러갈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약속 대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몸과도 같은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인데 약속 대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당장 지금 이 사건이 국민의힘 총선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나쁘지 않은 방식으로 이대로라면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보통 인기 없는 대통령이 있는 그런 여당은 보통 총선 때는 대통령과의 차별을 또 시도를 하잖아요. 예.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해냈죠. 정확하게는 해냄 당했죠. 지금 사실 이제 국민들께서는 수사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수사까지는 아직 못 갔고 사과 정도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거의 뭐 수사해라고 한 것처럼 난리가 난 거잖아요. 네. 해냄 당한 건데 아마 이대로 가면 이준석 대표 때와 비슷하게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내면 해내더라도 네. 못 해내면 못 해냈다고. 네, 대통령 주변의 가신들이 아마 비대위원장을 해코지하려 들지 않을까. 그래서 비슷한 구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약속 대련 이거는 아닐 것이다. 너무 관계가 가까웠으니까요. 가까우니까 생각하셨다. 그 말씀이고요. 제3지대 얘기 잠깐 넘어가고 또 정치적 현안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3지대 세력분들 좀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서로 굉장히 물밑에서 또 위에서 공개적으로 다들 고군분투하시는 것 같은데 쉽게 또 합의점은 좀 잘 못 찾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세 분이 보시기에는 제3지대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런 표현을 뭐 들어서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 빌런은 누군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통합에 가로막혀 있는 것인가, 혹은 이게 좀 어려운 것인가. 왜 웃으시죠, 류 의원님? 자, 김용태 전 최고위원부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빌런이라고 네.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예. 같고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 예. 두 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영이 다르셨고 또 진영이 다르다라는 것은 지지자들의 색깔과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달랐던 건데 네. 과연 총선을 앞두고 이 물과 기름 같았던 분들이 과연 잘 뭉쳐질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의문이 있는 거고요. 제3지대가 현실 정치 상황에서 지역구에서 의석을 배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예. 계속해서 그럼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비교적 좀 용이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비례대표일 거고
이 두 분의 진영 간의 그 비례대표를 결정하는 권한에 있어서 갈등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관전을 해야 될 부분 아닐까. 이 갈등을 어떻게 풀고 네. 어떻게 연대하고 통합할지 네. 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종민 의원은 그럽니다. 이낙연 전 대표 쪽하고 김종민 의원이 있는 미래대연합 쪽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다. 이번 주 안에 결론 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던데 이번 주 안에 이쪽은 좀 결론이 날까요? 하원기 부대변인님? 거기는 시간 문제이긴 예, 해요. 예.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지금 통합이 안 되는 빌런이 있기보다는 네. 이 접근 방식에 문제가 좀 있어요. 각자 지금 정치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 실무적 조율 때문에 통합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지지자들의 성향이 너무 달라서 그래요. 가령 이쪽 지지자 이낙연 대표 지지자랑 이준석 대표 지지자랑 만약에 통합하면 1+1은 2가 될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합치면 1+1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각자 지지자들에 대한 설득이 좀 필요한 거예요. 진짜 통합을 하겠다면 우리가 이런 노선과 이런 방향으로 통합을 해야겠으니 류호정 의원에 대해서 좀 용서를 해다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 지지자들은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은 류호정 의원 오면은 우리는 너 지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마찬가지겠죠. 류호정 의원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준석 대표랑 같이 정치하냐 이러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때문에 안 된다라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뭘 제거하려고 들면 통합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 자강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지자들한테 내가 저 사람들이랑 합당해야 되는 명분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정치력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제3지대에 있는 주체들이 누구도 그걸 안 해요. 상대에 대해서 조건만 걸고 있어요. 네. 뭐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양도구역한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사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도 상대에 대해서 뭔가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통합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 뭐 드릉드릉 한다는데요. 류 의원님 지금 의원님께서 그러셨더라고요. 설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통합의 시작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던데 특히나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뭐 단계별로 통합이 진행될까 이 단계별이 뭐 여기랑 뭐 그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그렇다면은 뭐 어디랑 가장 먼저 통합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어디고? 아니, 제가 뭐 어떤 예. 특정 방식을 예측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뭐 원샷이든 뭐 단계별이든 네. 통합의 시작은 설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표현하기로 일단 그릇에 플레이팅을 일단 다 하고 비비는 건 설 끝나고 나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뭐 이제 문 안에만 있지는 않고요. 다들 바깥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소통들을 하고 계시고요. 새로운 선택 같은 경우는 중재자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대표님들 간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쉽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네. 굉장히 자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언론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네. 이제 조금 늦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설 전에 어떤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곳은 이제 막 창당을 완료한 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당으로 모이는 건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늦는다기보단 순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언론에 안 알려진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예. 언론에 안 알려진 많은 것들로 비춰보면 저래가지고 통합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은 다 함축적으로 말씀드린 거라 네. 너무 지금 기계적인 통합에 매몰돼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근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과거에도 통합을 제가 했던 경험들이 있고 네네. 신당에서 활동했던 경험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당대당 통합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 감정적인 측면들도 있고 진영이 뭉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해결할 것들이 많은데 이게 당대당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진영, 여러 가지 창준이 단체들이 한 번에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예. 지금 그 이낙연 전 대표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계시죠. 어제 그 신경민 전 의원께서도 저희 방송 나오셔서 뭐 앞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 여쭤봤을 때 뭐 1번안이 뭐 호남 중에서 광주, 그다음에 뭐 종로, 그다음에 이제 불출마 뭐 이런 정도 말씀을 하시던데 호남 쪽 출마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런 신경민 전 의원 등의 바람에 대해서는
혹시 하원기 부대변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출마가 문제가 아니라 예. 호남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외초에는 불출마를 계속 고집을 하셨었죠. 불출마를 이낙연 대표가. 하더라도 예. 호남에 가서 호남 분들의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에서 TV 나오고 뭐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호남에 가서 내가 민주당의 적통이다. 내가 지금 민주당이 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이 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네. 호남 분들이 지금 이낙연 대표 지지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마 불출마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그 지역에 내려가서 손톱도 빠지고 발톱도 빠지고 이런 거를 한 번은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예, 아직 팔짱을 끼고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 들고 신경민 의원도 그런 차원에서 호남 얘기를 한 것 같아요. 1번으로.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낙연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제 신경민 위원장은 0.1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금 호남 아니면 종로 아니면 불출마 이외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뭐 다른 곳으로 나갈 이유 혹은 여지가 없을까요? 뭐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연대할지 뭐 독자 생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례대표가 계속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네네. 있는데 아마 이 모델링 시뮬레이션 돌려볼 겁니다. 이 당이 가져갈 수 있는 비례대표가 몇 번까지인지 그렇다면은 그 비례대표의 후순위에 가져갈 수 있는 예상되는 그 후순위에 본인께서 가셔서 좀 이렇게 득표력을 높이는데 역할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뭐 어제 신경민 의원은 그냥 우스개로 인천 계양을 가서 뭐 복수열전 찍을 일 있냐 그런 말씀도 하셨던데 미래대연합의 김종민 의원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서울이나 대구, 이낙연 위원장이 광주 이렇게 출마해서 서로 이렇게 좀 틈새를 공략하는 전략을 펴는 건 어떤가는 말씀하셨습니다. 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좀 나눠서. 하원기 부대변인님 말씀대로 서로가 무엇을 할지보다는 남한테 뭘 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많기는 하네요. 질문 순서가 보면.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님 출마지나 이준석 대표 출마지는 저는 본인이 정하게 뒀으면 좋겠고요. 특히 뭐 이낙연 대표님 같은 경우 그래도 저도 바람을 말하자면 어쨌든 제3지대 제일 큰 어른이니까 출마는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바람이 있고요. 네. 네, 어느 분이든 간에 갑자기 이제 저보고 나오라고 하시지만 않으면은 그러니까 제 지역구에 비키라고 하시지 않으면은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그 얘기도 잠깐 시간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그 야당 단독으로 운영위가 소집이 됐던데요. 지금 강성희 진보당 의원에 대한 뭐 강제 퇴장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자 뭐 이런 취지에서였는데 우선은 세 분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나눠봤네요. 당시 상황을 혹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관전하셨는지 우리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 저는 뭐 양측 다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측 다요. 예, 강성희 의원 첫 번째로는 톤앤 매너를 좀 지켜주셨으면 어땠을까. 거기서 뭐 굳이 고성을 지르고 하실 필요는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점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경호처에 대해서도 아쉬운 측면이 있죠. 어쨌든 강성희 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야당 의원이고 국민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가 계신 건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그러니까 물론 규정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 조금 더 여유롭게 경호처 직원들을 좀 제지하시거나 아니면 또 그냥 강성희 의원을 향해서 통 크게 웃고 넘어가셨더라면 좀 더 이렇게 이게 정쟁으로 흘릴 일은 아니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죠. 국민의힘의 그 원영섭 법률미디어단장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건 테러 위협이었고 오히려 경호처를 포상해야 된다. 근데 서영주 민당 대변인께서는 이제는 청각 테스트에 이어서 시각 테스트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 악수해서 손 안 놓는 장면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니야. 그 법률지원단장에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법률지원단장이야말로 법률과 논리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테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네.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네, 네. 국회의원이 거기 뭐 테러하러 갔을 리도 없고 이런 거죠. 강성희 의원이 매우 잘못했습니다. 가령 대통령이 이렇게 대응했으면요. 강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비판이 있는 거 알고 제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행사 중이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강성희 의원이 엄청 비판받았을 거예요. 행사장 가서 저게 뭐 하는 거냐고. 네네네. 근데 입 맞고 쫓아내버리니까 이게 더 심하니까 지금 오히려 그런 강성희 의원의 부적절성에 대해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슨 전두환 시대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예. 국민의 대표한테 저래도 되냐 이런 비판이 더 큰 거잖아요. 이 사건 있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 그 왜 연설 영상이 많이 돌았어요. 오바마 대통령 연설하는데 뭐 어떤 분 한 분이 막 고성 지르고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경호원들한테 그분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하면서 품위 있게 그냥 대응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강성애 의원이 더 비판받았을 텐데 너무 지금 아까 원영섭 법률단장처럼 뭐 테러라고 규정하고 과잉 대응을 하니까 본인들이 더 비판받는 거거든요. 예. 남 탓을 좀 하지 말고 예. 국민들이 비판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경청했으면 좋겠다. 류호정 의원님. 저도 뭐 영상만 봤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 예. 그 영상만 보고 판단을 하면 대통령실 경호가 좀 과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강성희 의원의 행동을 봤을 때 저도 언뜻 저기서 그 짧은 만남에서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외친들 이렇게 잘 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언뜻 했지만 저 또한 뭔가가 간절해서 소리친 경험들은 있기 때문에 그냥 간절하셨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 9824님 뉴스레터 K 들으면서 눈길 뚫고 퇴근 중입니다. 지금 눈길 뚫고 가고 계시군요. 차가 너무 막히고 길은 미끄럽지만 귀는 열고 있습니다. 양당의 극단적인 정치 속에서 제3지대에서 나오신 분들 힘을 합쳐서 균형감 있는 정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오늘 그 민주당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누는데요. 하원기 부대변인 그 지금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가장 고심하고 있는 내용 어떤 부분인지요? 가장 고심해야 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거법 빨리 해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한 6, 7번 약속을 했거든요. 네. 정치개혁하겠다고. 근데 막상 선거전 돌입하면 각 당으로서도 후보로서도 공약이란 걸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 약속 드릴 테니까 믿어주십시오, 뽑아주십시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뱉었던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키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이거 믿어달라고 하겠습니까? 빨리 네. 선거법부터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충TV 김선태 주무관과 함께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8살 준호는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준호가 3살 무렵 세상을 떠난 엄마. 그 충격으로 준호는 오랜 시간 실어증을 앓았는데요. 하지만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 아빠마저 세상을 등지며 어린 준호의 가슴엔 또 한 번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품으로 오게 된 준호. 하지만 추운 겨울 난방조차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의 집은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을 더욱 웅크리게 만드는데요. 오늘도 몸이 아픈 할머니를 위해 작고 여린 손으로 여러 겹의 담요와 약을 챙기는 준호. 준호와 할머니가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온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대부분 지역 맑겠지만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와 경상 또 전북에 한파특보 발효 중인데요. 내일 아침 기온도 영하 10에서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4도 등으로 예상되고 전국적으로 영하 16에서 영하 2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의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청 호남으로 눈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의 눈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이 지금 대설특보 지역은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현재까지 충청 호남으로는 5에서 20, 제주에는 5에서 40cm 눈이 쌓여 있는데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 적설량입니다. 호남 서부에는 15cm 이상, 제주 산지에는 40cm 이상, 제주도 중산간에는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추가적으로 내릴 걸로 보이고요. 충남과 호남 서해안 또 광주 등 호남 서부 쪽 3에서 15cm 안팎의 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상의 파도도 높겠고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충남 서천의 대형 화재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한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극적 봉합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변함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은폐, 축소,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학생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정치는 이젠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했다며 당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몰카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만두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2013년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에서 근무할 당시 대구고검장을 지냈습니다.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재판의 첫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법원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최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재밌어야 한다, 또 유익해야 한다. 저희 뉴스레터 K 만드는 제작진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 인터뷰하면서 해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대통령도 언급한 혁신의 아이콘, 홍보의 신, 2023년 한국 PR대상 특별상 주인공, 58만 유튜브, 충북 충주시 유튜브 TV 충TV를 운영하는 충주시 홍보 담당관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좀 셀럽이 되시면서 네. 특별히 하시는 인사법 같은 건 없어요? 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충주의 왕,
충주의 왕. 공무원 중에 고트. 공무원 중에 고트. 네, 뭐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 예. 과찬이신 것 같고요. 말 다 해놓으시고 과찬이라고 하시네요. 운이 좋아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오늘 저기 서울 이제 스튜디오까지 오셨는데 충주에서 오시는 길은 안 모셨어요. 오늘 서울에서 참 볼 일도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화보를 하나 찍고 와서요. 화보요. 네. 와. 그 유명한 남성 잡지가 하나 있는데 네네. 거기서 하나 화보 제의가 들어와서 혹시 신체도 일부 노출이 있는 건가요? 다행히 벗진 않았습니다. 다행이군요. 네. 예. 3호로 표지를 장식할 예정입니다. 이제 뭐 화보까지 가셨으면 남은 거는 거의 CF 정도밖에 없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요즘에 대외 활동 이렇게 다니시고 오늘도 이렇게 오시면은 네. 외부 스케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시니까 연가인가요? 아니면은 뭐 공무상 출장철인가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이제 출장철입니다. 출장철이. 특히나 이제 언론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저희 업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네. 홍보이기 때문에 출장을 달고 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전에 항상 출장을 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관리자분의 뭐 어떤 생각에 따라 우리 조기룡 시장님의 시장님은 아니시고 저 이제 조금 제 바로 직속분들의 생각에 따라 좀 바뀌긴 하는데 요즘은 출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는 뭐 충주 하면은 사과 뭐 이런 것보다 충주맨 먼저 떠오르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 늘공 중에서 가장 유명해지신 것 같은데 어떨 때 좀 이 인기 이렇게 실감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늘공 중에서라고 하셨는데 네. 뭐 선출직도 웬만하면 다 바라래. 농담이고요. 공무원 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그래서 되게 유명해졌다고 느끼는 게 네. 이제 오늘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는데 네네. 이제 지하철에서 한 3-4분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이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시는데 네. 마스크 끼셨어요, 안 끼셨어요? 안 꼈죠. 안 끼셨는데. 저는 그 거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냥 다니는데 많이 이렇게 말을 거실 때마다 이게 한편으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제가 좀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약간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네. 3-4분 정도로 가셨는데 네.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으셨어요? 한 그래도 한 3-40명 정도는 몰려야 진정한 셀럽의 반열에 좀 올랐다. 그거는 저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제 성격에는. 알겠습니다. 밀린 축하 인사도 좀 드릴게요. 연초부터 화제였습니다. 1월 정기 승진 인사에서 6급으로 특별 승진, 9급에서 6급까지 또 초고속 승진 축하드립니다. 소회를 좀 먼저 듣고 싶네요. 네, 되게 빨리 된 편이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성과를 인정받아서 기쁘기도 하지만 먼저 이제 다른 공무원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 묵묵히 일하는 혹은 티가 날 수가 없는 업무들이 저희 공무원 특성상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인정을 받았으니까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고 다만 그래도 이런 어떤 우리 딱딱한 조직도 이런 변화를 권장하는 문화가 좀 형성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보람도 느끼시고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근데 뭐 아마 지금이야 이게 좀 유명해지고 화제가 돼서 그렇지 초반에 하실 때는 김선태 주무관님도 그 업무 자체를 되게 묵묵히 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뭐 누가 관심을 가져줄까, 누가 볼까 이런 마음으로 아마 묵묵히 하셨는데 성과가 나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식 맡으신 직책 명이 유튜브 운영 전문관이신 건데 이게 원래 이런 보직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면은 계속 이것만 하시고 앞으로 인사 이동은 없으신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전문관 제도라는 게 저희가 도입이 돼서요. 예. 실제로 이제 유튜브 말고도 각 분야마다 전문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전문관의 의미는 뭐 승진이나 뭐 특별 채용의 의미가 아니라요. 평범한 공무원에게 조금 더 이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예요. 그래서 전문관이라고 하면 보통 3년 정도는 고정해서 이 일을 더 해라. 네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3년 정도는 더 뭐 큰 이변이 없으면 이 일을 하시겠네요, 그죠? 3년은 좀 긴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거 큰일 났네. 길다고 하시네요. 최근에 그 유튜버 빠니보틀 함께 한 영상에서 승진에 대해서 이제 졸업했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자리가 없다. 뭐 이런 뜻이라면 그러면 남은 거는 중앙으로의 진출인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이제 뭐 그런 승진이라는 게 사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욕심은 낼 수가 없다 이런 환경을 말씀드린 거고
다만 뭐 이제 중앙 진출이 어떤 의미냐에 따라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 그 중앙이 진짜 중앙이에요. 우리 서울에서도 삼각지쯤에 있는 뭐 용산이에요. 네. 여기에서 만약에 제의가 온다. 제의가 만약에 온다면 예. 근데 제의가 오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예. 제의가 온다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 조금 더 큰 물에서 사실 이제 예. 제가 충주시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 행정부 공무원이고 네네. 그러니까 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예. 이게 5년이라면 사실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네. 유튜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변화를 줄 때가 됐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긴 합니다. 예. 자, 김선태처럼 해라. 윤석열 대통령도 혁신 사례로 콕 찍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좀 부담이었으려나요? 아니면은 어땠으려나 싶습니다. 소감이 좀 궁금한데요. 이제 지난 놀랐고요. 9일 국무회의였죠? 네, 놀랐고요. 예. 새해부터 이런 일이 있어서 보도를 보고 알았고 지자체 사례를 이렇게 특별히 언급해 주신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예. 쉽지 않은 케이스인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뭐 영광이죠. 사실 저희 지자체 공무원으로서는 그래서 저희 시장님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고 네네. 뭐 아무래도 뭐랄까요 좀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언급을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언급할 정도로 특별했던 점, 대통령께서 김선태 주무관처럼 하길 바란다 이런 의미가 무슨 주문일까요? 아무래도 좀 틀을 깨는 걸 원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혁신이라면 혁신을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보여줬던 거는 이전의 기관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도전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시도, 남들과 다른 시도를 해서 어쨌든 뭐 충돌은 있었지만 그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혁신 사례로 들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8428님께서 외할아버지가 충주 지씨입니다. 충주에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컨텐츠로 어느 정도 경제에 오른 분들은 계속 잘 될 수만은 없으니 그런 점에서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하십니다. 이건 뭐 아주 아픈 지적입니다. 이게 컨텐츠 제작자로서는 항상 겪는 문제죠. 아이디어 고갈 혹은 뭐 그런 어떤 폼을 유지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저는 약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네. 이제 그런 어떤 조회수에 집착하거나 구독자 수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측면을 본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한 분만 더요. 2576님께서 굉장히 B급 감성이라서 경직된 공무원 사회에서는 처음에는 충주매님의 영상 기획을 보고 쉽게 허락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했나요? 하십니다. 이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냥 차라리 그 용서가 빠를 때가 있어요. 근데 다만 그런 어떤 도전을 한 거죠. 사실 용서 받을 각오를 하고 도전을 한 건데 다만 제 일에 대한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대로 하면 성공한다 무조건. 네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반대를 뚫고 진행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 구체적으로 콘텐츠 좀 얘기 좀 해보자면 유튜브 영상 길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짧습니다. 네네. 그게 좀 트렌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쇼츠 폼에 맞게 또 기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이디어를 저분은 어디서 얻으실까? 뭐 평소에 뭐 보이는 것마다 떠오를 때마다 메모를 하나 이런 것도 궁금하실 테고요. 네네. 일단 아이디어를 짜는데 왕도가 없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요즘 뭐가 핫한지 요즘 트렌드가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나 뭐 카페나 뭐 인터넷이나 뭐 기사나 여러 가지를 놓치지 않고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그런 와중에 어떤 좋은 소재나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그걸 이제 메모를 하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제 그걸 저희 홍보에 어떻게 적용할지 그거를 이제 고민하는 게 가장 큰 일인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곤 합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이렇게 올리셨을 때 용서를 구할 것을 감수하고 올리셨다고 하셨을 때 잘 될 거다라는 자신감 그거는 어디서 느끼셨던 거예요? 왜 확신을 하셨던 거죠? 이거는 되게 단순한데 예.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예. 좀 죄송한 말씀인데 다른 기관이 다 망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는 상태였었어요. 네네. 특히나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2019년 제가 유튜브 시작할 당시에는 워낙에 조회수들이 다 안 나오고 돈만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세수만 해도 저기보단 잘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긴 저도 가끔 모 지자체나 기관의 영상 업로드된 걸 보면 조회수 없음이라 돼 있을 때 그거는 만든 사람도 안 봤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도 이럴 수 있구나 싶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요. 네. 이런 주제나 콘텐츠 혹은 이런 영역에서의 패러디랄지 차용만큼은 절대 안 하는 게 있다랄지 아니면 이거는 무조건 내가 가지고 온다랄지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잘 되는 건 다 가져오고 싶죠. 예. 왜냐하면 저의 포인트는 일단 조회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홍보라는 업무 자체가 널리 알린다는 건데 네. 조회수가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은 건 이제 무조건 다 가져오는 편이고 다만 이제 좀 꺼리는 주제 같은 경우는 너무 특정 집단만 이해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좀 피하게 되고요. 네네. 또 약간 좀 외설적이거나 약간 그런 밈들은 웬만하면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예. 지금 충주 유튜브가 처음 유명해질 때는 공무원계 2단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런 걸 해도 되나 싶은. 근데 이제는 뭐 공직 홍보계에서 새롭고 또 긍정적인 유행을 좀 불러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엔 또 소방관 분께서 슬릭백 요새 유행하는 그 춤을 추면서 빙판길 주의하자 뭐 이런 영상이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또 여기저기 다른 지자체에서 충주시처럼 콘셉트가 강한 영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던데 원조로서 좀 보면 어떠세요? 견제를 좀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선순환되고 있네 싶으세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일단 저희 충주시 유튜브가 워낙 수익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 견제라기보다는 좀 응원의 마인드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시절에는 당연히 이제 견제도 많이 했었는데 저도 견제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60만 가까이 되고 나서는 이제 후발주자분들 혹은 다른 공직자분들도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요즘은 좀 조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사회도. 특히나 이 홍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담당자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화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기쁜 것 같습니다. 5241님이 약간 잘못 들으셨나 보다. 수위권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런 질문 하시네. 수익을 얘기하셨는데 유튜브 수익 주무관님께 공유가 안 되나요? 다 충주시가 가져가나요? 하십니다. 이게 수익이 발생하나요? 일단은 어떤 수익도 저에겐 오지 않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수익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희 유튜브는 어차피 홍보를 위한 거지 수익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수익 신청은 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은 수익 신청은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 우리 기관에서도 혹은 우리 조직에서도 충주 유튜브 보면서 상관이 좀 잘 좀 해봐 보면서 벤치마킹 좀 해. 뭐 이런 압박을 받는 혹은 지시를 받는 지자체 혹은 공무원 중에서 이걸 듣고 계신다면은 조언을 한번 해주세요. 예를 들면 뭐 저처럼 하세요. 혹은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제가 감히 조언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충주시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충주시랑도 다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주시와 유사하게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어떤 모방 어느 정도의 그 따라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충주시 같이 하다 보면 오히려 먹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충주시와 다른 또 다른 색깔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그게 어렵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담당자분들이 아니라 결재권자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변화는 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재권자분들이 충주시처럼 하라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럼 이제 충주시의 결재처럼 하는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근데 저희도 뭐 전권을 받은 지 얼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충돌이 있어 왔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전권을 받고 있는 중이라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표현할게요. 저희로 표현으로는 약간 데스킹, 그러니까 이제 결제. 여전히 지금 무결제 시스템으로 전권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다면은 혹시 외롭거나 반대로 좀 부담스럽다거나 힘들다거나 이런 점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혼자 만들고 혼자 책임을 지다 보면 그런 부담이
당연히 있죠. 성과에 대한 부담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어떤 리스크가 어떤 그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또 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결제를 거쳐도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KBS는 어떻습니까? 혹시 저는 뭐 사고가 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책임을 보통 위에서 많이 져주시나요? 본인이 져야죠. 네. 본인이 져야죠. 네. 아주 명확히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궁금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충TV 김선태 주무관의 이런 아이디어, 뭐 차관 능력 이런 것들, 이런 센스들이 과연 노력일까?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성향, 뭐 특징 이런 본능이었을까? 예. 근데 저는 사실 모든 분야의 성공이 좀 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그 운이나 재능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주의긴 하는데 저도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생각보다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도 콘텐츠를 기획하다 보면 어떤 영감이 떠올라서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바로 이거다 싶은 거죠.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성공을 합니다. 무조건. 근데 그렇게 떠오르는 비율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떠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올리신 그 콘텐츠 이렇게 쉿 하면서 시장 다니시는 거? 네네. 그거는 영감이에요? 이거 된다? 그 소재는 무조건 통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우리 홍보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약간 아이디어 회의를 같이 누구랑 하세요? 아니면 자문을 좀 구하시는 분이 있나요? 사실 제가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이 기획을 하다 보면서 좀 막힐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좀 물어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근데 물어봤을 때 저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혹은 뭐 3일 내내 고민을 했는데 물어봄을 당하는 분들이 이제 바로 떠올리는 대로 얘기를 하니까 보통은 다 생각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회의가 따로 없이 그냥 혼자 하는 게 더 오히려 더 기동성이 있다. 더 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그럼 유튜브의 효과가 얼마나 될까? 충주의 인지도 또 이미지나 뭐 관광 지수랄까요? 뭐 어떻게 좀 지표로 나타내는 혹은 눈에 보이는 효과를 이 홍보를 통해서 나타났다, 보였다 이런 점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가장 아픈 질문이죠. 아파요? 이거죠. 자 유튜브가 구독자도 많고 조회수도 많았습니다. 홍보가 잘 됐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얻는 효과가 증명된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주장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구마 축제 같은 거 홍보가 잘 됐을 때 2배 정도 방문객이 늘었다고 잡혔었거든요. 근데 그 2배 는 게 제 홍보 때문인지는 증명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도 사실 그걸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지금 공공행정 분야라든지 공공 PR 분야에서 저희 교수님들이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돌려본 결과는 서베이를 한 결과는 아마 좀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주에 있는 방문 의도가 충주시 유튜브를 보고 충주를 방문하고 싶은 의도가 더 많아졌다거나 혹은 충주시를 본 사람들이 어떤 농산물 같은 브랜드를 인지하고 구매하려는 의지가 있다든지 그런 게 수치화되고 있긴 한데 아직 정확하게 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샘 스미스를 패러디한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중부 내륙 특별법 홍보 영상. 이게 또 강렬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가까이서 뵈니까 샘 스미스는 그렇게 닮진 않으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뭔진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얼른 통과시켜줘라 뭐 이런 댓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도 법안도 통과가 됐고요. 맞습니다. 뭐 알게 모르게 순 효과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은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이거는 사실 샘 스미스의 그 영상이 워낙 강렬했고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개그맨 황재성 님이 패러디를 했었어요. 근데 개그맨 황재성 님과 저랑 닮았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만 한 달 정도 망설였었어요. 제가 하기가 싫어서. 이 영상 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샘 스미스의 그 복장이랑 춤이 조금 난해하죠. 제가 하기에는 조금 이제 스스로가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건이다. 왜냐하면 될 거니까. 무조건 될 거니까. 그래서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충주에서 이런 걸 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걸 한번 홍보해 주신다면요? 충주에서는 일단 충주의 자랑을 하나만 하자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전국 어디든 교통이 잘 뚫려 있어서 가깝고요. 특히나 서울에서 출발하면 1시간 20분 자차로 금방 가죠. 네, 금방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전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충주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이제 신수도권이라고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걸쳐 있잖아요. 경기도 바로 외곽인데 네. 이제 충주도 신수도권의 일원으로서 그런 어떤 개발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충주에서 좀 해결해야 될 지역 현안이 있을까요? 아, 이제 너무 많겠죠. 아주 많은데 예. 그중에 하나,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의료 문제입니다. 의료 문제요. 네, 지역 의료가 뭐 사실 충주뿐만 아니라 뭐 모든 지역에서 다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특히나 이 의료 문제는 사실 복지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제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생존권이 달린 거니까 그리고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가장 필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뉴스레터 K 저희 라디오도 런칭 4주차인데요. 유튜브 라이브로 또 보이는 라디오도 하고 있고요. 보셨을 텐데 콘텐츠적으로 좀 조언해 줄 만한 게 있으다면요? 제가 다른 뉴스 방송들에서 이런 제안을 많이 받아서 예. 조언을 해드렸던 적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누워서 해보자. 혹은 이제 뒤돌아서 엔딩을 치자. 네네. 그러니까 거꾸로 도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고요. 네. 지금 제가 드리는 안은 좀 이제 과격한 안인데 네. 혹시 반말로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최초로. 서로요. 그렇죠. 그래도 되나요, 방송에서? 반말 모드로. 뭐 안 될 건 없다고 하네요. 반말로. 그렇죠. 반말로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편하게. 질문을 반말로 제가 해볼게. 네네네. 그럼 반말로 해줘야 네. 될 것 같아. 그러면 선태야, 공무원 김선태로서 또 개인 김선태로서 나는 뭐 이런 목표가 있어? 어떤 목표가 있어? 나는 장기 목표는 없어. 그리고 지금 유튜브의 어떤 조회수를 유지하고 또 나라까지 않고 또 충주시를 더 알리고 충주시에 기여할 수 있으면 이걸로 충분히 행복한 것 같고 더 열심히 앞으로 하도록 할게. 고마워. 자,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태 충주시청 유튜브 운영 전문관이자 홍보 담당관 김선태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종일 영하권 맹추위가 기승인데요. 여기에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이어지면서 도로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퇴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목천에서 천안삼 휴게소까지 12km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북천안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사이로도 주춤하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는 6km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수원까지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망향 휴게소에서 천안 휴게소까지는 15km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안 분기점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화성 휴게소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정체, 또 이후 매송 휴게소에서 금천 사이로도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오늘 뉴진수 두 번째 시간에는 특별한 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인데요. 한국의 젊은 소설가 11분이 모여서 우리 시대의 노동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이 작품집에 함께한 최영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소설 쓰는 최영입니다. 예, 작가님. 저희가 잠시 재난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 8시 기준으로 전남과 제주 지역, 또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제주도 북부 앞바다 지역에 풍랑 경보가 발효됩니다. TV와 라디오 또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풍랑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관공서의 재난 예해 경보를 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시거나 야영하시는 분들 인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요. 바닷가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까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전남과 강원 또 전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전라 서해안 지역에 많은 눈과 강원 지역에는 한파가 또 예보돼 있습니다. 도로 결빙으로 인한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우려가 높으니까 감속 운행과 또 차간거리 유지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작가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뉴스레터 K는 처음이신데요. 네네. 작가님을 처음 만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소설가 최영이고요. 장편 소설 로메리고 주식회사로 수립문학상을 받으면서 이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중문학과 이제 순수문학을 결합한다든지 미술과 문학을 결합한다든지 하는 이종 결합의 하이브리드 문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 책을 처음 보니까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월급 사실주의 동인 11분이 모여서 쓴 책이라는 소개가 가장 많이 좀 등장하더라고요. 네네. 일단은 월급 사실주의 동인 이게 어떻게 탄생한 건지 하고 이 월급 사실주의라는 단어로 말하고 싶은 분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월급이라는 거는 꼭 그 한 달에 한 번 받는 그 급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돈벌이 현장 그거를 이제 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고 네. 그 돈벌이 현장에 대한 이제 그 현장을 이제 사실적으로 우리가 다뤄보겠다. 그래서 시작은 이제 장강명 소설가, 장강명 작가가 이제 가진 이제 문제의식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의식이라는 게 뭐 사회 현실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아니고 네. 문학 현실, 우리가 소설가로서 이제 우리 문학 현실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문학이 좀 힘을 잃은 게 아닌가 요즘에. 그래서 이제 다르게 말하면은 이제 문학이 이제 소위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 협소해진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이제 작가들을 장강명 작가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모은 게 월급 사실주의라는 이제 동인이 된 것입니다. 동인이 이 되었습니다. 월급 사실주의 동인 이 작가분들끼리도 규칙도 만드셨다는데 네네. 이게 어떤 규칙인지? 이게 이제 다들 개성이 워낙 강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합의된 최소한의 규칙 세 가지. 이제 한국 사회 첫 번째는 이제 한국 사회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다. 이제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는 당대의 현장을 다룬다. 이게 당대라는 건 이제 지금 현재니까 지금 그 출간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를 배경으로 한다. 너무 과거 이야기는 안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발품을 팔아서 사실적으로 쓴다. 그러니까 판타지를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판타지, 초능력 이런 거는 이렇게 문제 해결이 쉽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만족, 이렇게 그런 걸 제외하고 실제 사실 있는 그대로 쓰겠다. 예,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규칙을 만드신 이유가 뭘지 궁금해요. 혹시 우리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지 말고 어떤 포커스를 좀 맞추자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네,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잃은 문학, 이제 협소해진 문학이라는 이제 문제를 살펴보니까 당대의 현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서사문학, 대표적으로 소설이죠. 소설이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더라. 오히려 웹툰이나 드라마가 더 힘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더라 해서 지금 여기 한국 사회에 먹고 사는 문제, 한마디로 이제 밥벌이 현장, 노동 현실인 거죠. 그 노동 현실을 제대로 묘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사실주의라는 이제 프레임을 이제 사용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과거에 이제 참여 문학, 안가주막 문학이나 그 운동구 문학과 좀 차별화되는 거는 21세기 문학이기 때문에 21세기 노동 현장은 뭐 이렇게 자본가와 뭐 노동자라고 하는 그 이분법적 그 계급 의식으로 이렇게 그 살펴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시각으로 이렇게 면밀하게 11명 작가 각자의 시각으로 이렇게 다 살펴보겠다. 그런 이제 취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같은 노동자를 하더라도 같은 일을 하는데도 뭐 다른 어떤 뭐 차별이랄지 이런 걸 받는 분도 계시고 구분을 받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주식 투자 이런 걸 하면은 노동자이면서 또 이제 자본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현실은 이제 조금 다른 거죠. 과거와는. 그리고 지금 11분의 작가님들이 함께하신 첫 번째 동인집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제목이 참 좋던데요. 가령 당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이것도 아니라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제목은 누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제목 자체는 이제 그 책에 수록된 제 작품이 이제 이해와 오해가 교차하는 방식이라는 그 소설인데 그 소설 안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이제 문구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 구절을 따서 이제 편집부에서 그 구절이 이제 이 엔솔로지, 노동 엔솔로지, 월급 사실주의 엔솔로지를 이제 포괄적으로 다루는 그 어구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예. 그걸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네, 기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무슨 썼습니다. 이야기가 담겨 있죠, 이 안에는? 이야기는 이제 단편 소설이 이제 11편 예. 실려 있는데요. 특징은 이제 미리 이제 소재가 겹치면 안 되니까 작가들끼리 이제 미리 크로스 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인물들이 직업이 이제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 사실주의라고 할 때 이제 월급이라는 게 꼭 그 한 달에 한 번 받는 그 직장인 월급뿐만 아니라 네. 이게 대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대유적 표현이라는 게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 했을 때 난 떡은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대유적 표현이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월급 사실주의의 그 월급도 노동의 대가로 받는 뭐 급여, 급료 또는 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용역 대금 네. 이런 걸 다 포함하는 뭐 일당 뭐 그렇다 해서 그리고 주부라든지 구직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삼각김밥 공장 근로자도 나오고 학습지 교사, 군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회사 재무팀장, 건설 현장 소장, 여행사 직원, 신문사 편집 기자, 배달 노동자, 한국어 교원, 프리랜서와 인하우스 번역가, 특성화고 교사, 뭐 그야말로 이게 다양한 직업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에 따라서 되게 좀 무겁고 어두운 그런 작품도 있고 또 이렇게 발랄한 작품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아슬한 느낌의 작품도 있고 그래서 독자분들이 지금 청취자분들이 이제 뷔페 먹듯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홍보의 말씀도 드립니다. 뭐 그러다 보면은 아까 대유적 표현하셨지만은 내가 꼭 이 직업은 아니지만 참 나의 삶과 맞닿아 있다 이런 느낌도 있으실 테고 반대로 아니 이렇게 근로를 하는 현장이 있단 말이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이제 소설가 분들이시다 보니까 어떤 상상력에 정말 끝없는 나래를 펼쳐서 글을 쓰면 자유로움도 많이 느끼실 텐데 이게 지금 사실주의, 월급 사실주의 이 국한에서 작품을 써야 되다 보니까 뭔가 좀 답답한 마음이 들지는 않으세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월급 사실주의 동인은 이제 프로젝트성 동인이라서 이제 각자 다른 작품 쓸 때는 뭐 모더니즘을 하든 뭐 SF를 하든 판타지를 하든 그런 이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프로젝트 할 때만 자유롭게 각자 작품을 하되 공유하는 이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그 문제의식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라고 할 때만 그 사실주의, 그 프레임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가님들께서는 우리 사회의 어떤 노동 현장 이런 거 외에도 또 다른 이제 교육, 한국 사회 교육 현장에 또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한국 교육의 현실을 소재로 한 이야기도 연재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얼마 전에 이제 시민단체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이제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와 이제 작가 10명 여기는 이제 월급 사실주의 작가도 있고 이제 아닌 작가들도 있고 이제 섞여 있는데 그 작가 이제 손을 잡고 한국의 교육 현실을 소재로 이제 해서 미니 픽션이라고 하죠. 이제 여편 소설, 단편 소설보다 더 작은 아주 이제 미니한 소설을 이제 10명 작가니까 이제 10회를 연재를 한 3개월 넘게 이렇게 6개월 가량 이렇게 연재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끝난 거죠. 왜 여러 사회 현장 중에서도 교육이라는 현장을 고르셨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게 교육이라는 게 이제 교육곡이 딱 교육 그 자체뿐만 아니라 교육이 이제 부동산 문제, 가계 지출과 관련된 뭐 가정 경제 문제,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이슈인 저출생 문제까지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바로 교육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교육 현실이란 게 뭔가 이렇게 좀 좋아진다, 나아진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실타래가 꼬인 것처럼 이렇게 답답한 느낌 이런 게 많아서 마침 이제 기획 그 일간지에서 이제 기획 의뢰가 들어왔을 때 기획이 됐다. 그래서 작품을 수록할 의사가 있느냐 의뢰가 들어왔을 때 이제 하겠다 흔쾌히 이제 참여하게 된 거죠. 그 작품 제목 중에서 작가님의 작품 제목 대치골 허생전 요거 참 재밌던데
대치골은 대치동을 얘기하는 예. 것 싶고요. 여기에 허생전이 붙었어? 어떤 네네. 이유인가 궁금하네요. 아, 예. 원작 이제 허생전 예. 잘 아는 이제 허생전에서는 이제 허생이 이제 묵적골에 살았죠. 네. 묵적골에 살았는데 이번 제가 쓴 이제 미니픽션에서는 이제 허생이 이제 대치골에 사는 이제 설정이고요. 네, 그래서 허생이 이제 대치골에 살면서 이제 맨날 책만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아내가 의학 전문 대학원이나 이제 로스쿨 법학 전문 대학원이라 진학을 해라 하도 이제 성화를 부리니까 이제 허생이 이제 가출을 해요. 이제 못 참겠다 하고 내가 10년을 기약했건만 이제 7년인 것을 하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네. 그 돈으로 이제 학원을 차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학원을 차린 다음 이제 허생이 또 기술은 이제 강의 기술은 좋아가지고 일타 강사가 된 다음에 이제 한국의 교육 현실, 그다음에 학벌 사회와 입시 제도에 대한 문제를 말로 이제 통렬히 비판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신문에도 연재해서 쓰다 보니까 독자들 반응 뭐 이런 것들을 즉각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뭐 좀 기억에 남는 댓글이나 뭐 평 있을까요? 네, 피드백 이제 내용이 파격적이니까 이제 피드백도 이제 파격적인 게 많았는데 이게 소설에서 이제 허생이 이제 절대평가제와 추첨에 의한 대학 입시를 이제 허생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독자들 중에서 이제 파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았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독자분은 추첨에 의한 대학 입시가 결국 대학 평준화니까 우리도 이제 과거에 이제 중고교 입시를 하다가 이제 중고교 평준화가 이제 시행됐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이거 황당하면서도 이거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헷갈린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단히 기억에 남았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의식에 이렇게 균열을 낼 수 있다는 것. 그게 이제 또 소설이 가진 힘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소설 내용을 보면은 엉뚱하면서도 꼭 엉뚱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학 교수님들께서 읽고서 자기 생각하고 똑같다 이런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사실 추첨에 의한 대학 입시는 되게 황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프랑스에서는 수십 년간 지금 해오고 있는 뭐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과거에 뭐 소르보네 4대학 때 이런 것처럼 그랬는데 거기도 이제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죠. 부작용이 있으니까 요 허생이 얘기할 때는 이제 학과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보완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허생이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급 사실주의 작가분들의 우리 사회, 뭐 노동 현장 또 교육 현장 이런 사회 현실을 소재로 한 작품 활동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월급 사실주의 작가분들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딱 뭐 예를 들어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얘기를 해본다 이러면은 이제 소설이라는 것은 가장 진실한 거짓말이다. 다시 말해서 월급 사실주의 작가들은 진실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거짓인 소설이 아니라 거짓으로 보이지만 호구죠. 거짓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진실인 그런 소설을 쓴다. 그게 이제 월급 사실주의 작가들이 동인을 결성한 가장 큰 원인과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새해도 벌써 20일이 훌쩍 지나갔는데 월급 사실주의 동인으로서 새해 들어서 이런 소재 혹은 이런 현실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월급 사실주의 이제 동인 작가니까. 이 근로 조건에 관해서 이제 관심이 갖게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주 4일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 조건 중에서도 근로 시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중핵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니까 특히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주 4일제요. 올해도 혹시 월급 사실주의 동인집이 출간이 되나요? 그 다행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제 출간한 지 한 넉 달 정도 지났는데 벌써 이제 두 번째 동인집을 출간하기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명의 작가가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데 이제 2기가 되는 거죠. 2기가 되어서 올해 이제 같은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고 1기 때 이제 단편 소설이 11편 들어가니까 거의 이제 300페이지 때 후반, 400페이지 조금 안 되니까 이제 너무 소설집으로서는 너무 많은 분량이죠. 그래서 이제 2기 때는 통상적인 이제 8편만, 그러니까 8명의 작가가 이제 8편을 이제 수록하는 걸로 그렇게 맞췄는데 이제 새롭게 이제 동인으로 참여하는 작가들이
어떠한 이제 노동 현실을 보여줄지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11명의 이제 일기 작가들 모두 이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재난 소식 잠깐 전해드리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 반에 제주도 동부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외출을 가급적 피하시고요. 집 앞 그리고 점포 앞 보행로와 지붕 또 옥상에 쌓인 눈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치워서 사고를 예방해 주기 바랍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차량용 안전장구를 휴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최영 작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과학과 기술의 눈으로 미래를 읽는 쪽지를 쭉 붙여봅니다. 포스트잇 IT입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차별적인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막기 위해서 단말기 유통법, 그러니까 단통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더라고요. 정부가 이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교수님 왜 단통법을 좀 폐지하려는지 그 이유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단통법을 시행했을 때는 초창기에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그 보조금이 다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조금 받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른바 이제 호갱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시행을 했고요. 시행을 하면서 이제 이 보조금의 상한선을 이렇게 둔 거죠. 처음에는 네네네. 보조금의 상한선을 두고 그 보조금을 얼마를 주는지를 공시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걸 처음에 공시보조금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한 30만 원, 나중에 33만 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이게 한 3년 시한이 있었거든요. 3년 시한이 지나면서 상한선 제도가 이제 일몰됐어요.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공시보조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동통신사가 이제 마음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 외에 이제 추가 보조금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공시보조금의 보통 15%를 이제 이른바 유통사들이 보통 부담을 하는데 뭐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부담하는데 이제 15%까지만 해라.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무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유통사들이 요금을 많이 떨어뜨려서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이득이 될 것이라고 해서 이제 시행이 되어 왔는데 되어 와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단말기도 비싸고 이용도 비싸고 맞아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약정에 뭐 몇 년씩 걸려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불만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10년 됐는데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가 21대 국회인데 21대 국회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법을 보면 이 단통법에 대한 개정안이 13건이 올라가 있고요. 많이 올라가네요. 네, 그리고 폐지안이 한 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개정안 같은 경우는 뭐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거가 이 추가 보조금 상한선을 15%가 아니고 한 30% 좀 올리자.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더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법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폐지 법안이 있잖아요. 예. 이거 아예 없애자. 그러니까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자. 네. 그래서 이동통신사의 자유 경쟁을 한번 유도를 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단톡법이 도입됐던 그때 당시를 좀 돌아보면 이 통사 간에 지금 뭐 출혈 경쟁이 심각해서 네. 부작용이 뭐 컸었다고 네. 하는 기억이 좀 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통신사를 포함한 휴대전화 유통업계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딱 이제 10년 전에 가보면은 뭐 공짜폰 이야기도 사실 있었고요. 네. 네, 어떤 사람들은 진짜 비싼 휴대폰인데 아주 적게 샀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게 방금 나온 휴대폰인데 매장 가면은 네. 포스터에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0원에 드린다. 0원.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히 지방 같은 데나 이런 정보를 모르는 데는 이렇게 바가지 쓰듯이 정가를 다 주거나 심지어 맞아요. 정가보다 비싸게 주는 상황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비용이 주로 공짜폰이나 이런 비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케팅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인데 뭐 그 당시에 이 단말기 유통법이 제정될 당시에만 해도 통신 3사라고 그러죠. 네. 3사가 마케팅 비용을 보통 한 해에 5조 내지 6조 원을 쓴다. 이게 너무 심하다. 네네네. 이제 뭐 이렇게 뭐 사실인 거는 같은데 본인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단통법이 사실은 제정이 됐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10년 사이에 이 수익 구조를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단톡법 전보다 이 이동통신사의 그 수익 구조가 3배가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한 해 이제 이동통신사 한 해에 수익이 한 4조 원이 넘어갑니다. 네, 4조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10년 동안에 단통법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배불리게 됐다는 생각인데 이걸 다시 원래를 돌린다고 하니까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옛날처럼 다시 이제 보조금을 주는 과당 경쟁이 벌어질 거고 말맞다나 이제 시장이 혼탁해진다. 어디는 싸게 어디는 비싸게. 사실 이게 이제 이동통신사보다는 유통업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른바 이제 휴대폰의 성지가 어디냐 이제 그걸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사놓고 나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 내지는 손해봤다 하는 느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소비자도 혼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동통신사도 이제 마케팅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게 결국은 이제 수익 구조가 나빠지는 형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통신 3사가 수익 구조가 나빠지는 거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좋을 게 별로 없죠 사실은. 네, 기업이 또 아주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용자 차별 해소 또 이통사 출혈 경쟁을 줄이는 어떤 추가적인 대책도 좀 필요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요. 네. 관련해서 정부 입장이 좀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게 어제 이제 그 5회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가 된 건데 원래 이제 대통령께서 어제 오시려다가 이제 안 오시고 다른 분들이 오셔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주로 총선과 연관됐다고 다들 유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만약에 이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정보에 따라서 보조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 되게 젊은 사람들이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의 표를 의식해서 말한 거 아닐까 이런 이제 해석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국회에 이 단통법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이제 이걸 고쳐야 된다는 안도 있고 폐지되는 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보조금 말고 나는 이제 사실 단말기가 있고 뭐 요새는 자급제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사는 경우도 있고 중고폰도 사잖아요. 그럼 나는 보조금을 안 받았는데 그럼 다른 혜택을 달라. 그래서 이제 그 단통법 안에는 선택 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요금의 보통 25% 이제 25%까지 처음에는 20%였는데 25%까지 이제 1년 2년 약정을 하면 할인해 주는 거죠. 만약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 이게 사라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게 사라지는 대신에 이거를 이제 다른 법에다가 정의통신사업법이라고 있는데 다른 법에다가 이렇게 옮겨서 거기를 개정해서 얘는 계속 살려주겠다 이런 게 있고 또 보조금이 또 문제가 심해서 아까처럼 이용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전기통신사업법에도 그렇게 이제 형평성이 어긋나게 하는 경우에 좀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살리면 단통법 자체를 없애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법 개정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법 개정안이고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더 많은데 이게 이제 여당에서 아까 이제 폐지하는 사실 지금 이제 여당 의원이 발의한 거거든요. 발의한 거 유일한 건데 폐지안으로 이제 그거를 야당 의원들이 과연 따라줄까? 그리고 기간이 사실 남지 않았죠. 이미 선거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21대 안에서는 통과되기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지배적이고요. 그런데 가끔씩은 지금 이제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21대 국회 마지막 날 많은 법들이 일괄 통과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약간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이제 상식적으로는 다음 회기년도 넘어가서 그러니까 22대 때 바로 논의가 돼서 다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에 이겨야 되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야당이랑 다시 또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선거와 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근데 그 청취자분들은 그래서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단통법 언제 그래서 폐지가 될 거고 그러면 휴대전화는 언제부터 싸게 혹은 거의 무료에 가깝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지금 갤럭시 24가 예약이 들어갔잖아요. 걔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미.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비싼 휴대폰일수록 이 가격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네. 아마 혜택받게 되면 더 크게 받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주제를 살짝 좀 바꿔볼까요? 지금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휴대폰 시장에 지금 이슈로 부상한 AI 휴대폰 얘기 잠깐 네.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삼성이 AI 칩을 탑재한 휴대전화를 출시해서 관심을 좀 모으던데 이게 지금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실까요? 사실 휴대폰 안에 AI 기능들이 오래전부터 들어갔었어요. 몇 년 전부터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AI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게 작년에 챗GPT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챗GPT와 같은 언어를 생성하는 그런 AI, 보통 초거대 AI인데 초거대 AI를 삼성이 처음에는 이제 챗GPT를 내부적으로 쓰다가 자체적으로 그냥 개발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가우스라고 그래서 삼성에서 만든 초거대 AI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우스 안에 보면은 이제 언어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코드 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미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런데 이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얘를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축소하고 축소해서 이제 압축하고 뭐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휴대폰 안에다가 이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네, 휴대폰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가우스를 휴대폰용 이번에 나오는 이제 갤럭시 24 안에다가 이렇게 탑재했고 그거를 실제 이제 운행하다 보면은 이제 속도나 이런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그 안에 이제 이른바 AI 칩이라고 하는 그 NPU라고 그러는데 그 신경망 이제 그 칩 아주 좋은 것들을 이렇게 탁 집어넣어서 자체에서 이제 그걸 계산해서 AI를 지원해 주도록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까지는 챗GPT 같은 걸 이용할 때 내가 질문하면 챗GPT 회사의 서버까지 가죠. 가서 거기서 답이 생성돼서 이 네트워크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보통 이제 클라우드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삼성 휴대폰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끊어져도 얘가 내부적으로 휴대폰 안에서 AI 프로세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는 혁신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아니면 뭐 여러 군데 가다 보니까 인터넷이 잘 안 되는 지역이 있다. 네네네. 그런 데서 그러면 이제 AI가 클라우드 모델일 경우는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이제 자체적으로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아주 심각한 내용들 개인적인 거나 아니면 회사 기밀 같은 걸 물어보는데 클라우드를 쓰면은 오픈 AI 서버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제가 입력했던 내용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프라이버시 침해나 뭐 기밀 유출건이 되는데 이건 이제 로컬하게 내 휴대폰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는 또 괜찮죠. 네, AI 폰의 미래가 그러면 되게 밝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망하신다면. 지금 뭐 언어 모델이 들어간 거는 사실 이제 뭐 이전에 이제 구글이 있었는데 구글 자체에 한번 잠깐 들어갔었는데 그게 많이 팔리는 폰은 아니었고요. 거의 가장 많이 팔리는 폰 브랜드로서는 삼성이 거의 최초이다시피 하고 애플보다 좀 앞섰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로 통역, 번역, 그다음에 글쓰기, 그다음에 글 요약하기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실시간이 됩니다. 내가 시연 모델 보니까 한국말로 했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자동으로 번역이 돼서 영어로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동시 통역 기능이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혼자 여행하실 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국제 회의할 때, 국제 회의할 때도 이 삼성 휴대폰을 서로 가지고 있으면 동시에 다 자기네 말로 하고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고 뭐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가 저 AI 폰을 쓰게 될 때도 이렇게 좀 유의할 점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AI한테 뭘 의뢰하면 의뢰했던 내용이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아까 이제 삼성 휴대폰 같은 경우는 둘 다 합니다. 이제 클라우드 외부로 나가는 것도 있고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어서 보통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하이브리드 모델도 네트워크가 될 때는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내가 AI한테 의뢰한 내용들이 저쪽에 저장이 되고 저장이 되는 것들이 잘 보완이 되긴 하겠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얘가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스로 항상 보안은 항상 외부에 있는 것들의 도움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준비하고 조심하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AI를 활용할 때 사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을 활용할 때 혹시나 최악의 경우는 이게 나중에 바깥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용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삼성이 지금 AI 폰의 선두주자다 보니까 삼성 폰으로 말씀하셨는데 AI 폰을 뭐 대표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399님, 친구보다 가깝게 느껴지는 KBS 라디오, 오늘도 웃음 주는 인터뷰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또 앞서 저희가 재난 관련된 소식 자주 전해드렸죠. 눈길, 또 이제 강한 바람, 한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